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경제 관련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왜 이창용 총재 영웅에서 역적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발한 폭탄 발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내용을 정리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왜 이창용 총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 들었죠? 간단합니다. 기준금리를 덜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려서 구조개혁에 실패했다. 또한 금리를 덜 올려서 물가 안정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많이 몰리고 있죠. 자, 역대급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차이, 미국은 5.5% 그리고 대한민국은 3.5%로 올 7월부터 2%포인트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폭이 1.5%포인트였어요.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정도 폭이 유지돼서 실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한민국도 좀 따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2%포인트 차를 그대로 용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만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의 차이였습니다. 자, 미국 CPI 볼까요? 최근에 3.7%죠. 얘가 2022년 6월 같은 경우는요 9.1%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인 전년 대비 3.7% 상승률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물가가 높았을 때는 2022년 7월이었습니다. 6.3%로 가장 높았죠. 자, 미국은 9%대, 대한민국은 6%대. 그런데 각 국가는 물가 수준에 맞는 기준금리를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 5.5%라고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물가 수준과 실질금리 그리고 환율 등을 보면서 금리를 책정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3.5%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출 비중의 차이였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8% 이상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 고정금리도 대한민국처럼 5년 동안 고정하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 적용되는 이제 뭐 반만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아니라 아예 3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비율 2022년 11월 기준으로 76%나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미국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GDP 대비 가계부채 역시 미국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현재 73.6%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긴축 과정에서 더욱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1%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드물게 GDP 대비 100%를 넘는 국가죠. 자, 보면은 높은 변동금리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이 애가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억제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창용 총재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기업 부채도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9월 기사를 보면 한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13.7% 외환위기 수준을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부채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기업의 채무 부담도 늘어나게 되겠죠. 미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74%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거의 40%포인트 이상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과 가계, 민간 부분이 동시에 큰 타격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짤이 돌아다녔거든요.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질문은 영끌해도 영끌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자, 이런 짤이 올 초까지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 부동산 가격을 급락시킬 주인공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지금은 기사마다 이창용 총재의 욕이 넘쳐납니다. 금리를 덜 올려서 부동산 하락을 막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안정보다 더 큰 책무가 있죠.
자, 한국은행 총재는 특정 자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두 가지 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 부동산을 폭락시킬 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 3.5%를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이창용 총재의 중요 발언이 있었어요. 바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집값은 고점 대비 30%보다 더 떨어지면 금융과 PF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집값이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커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뭐 30% 이상 떨어진 데도 널리고 널렸었죠. 뭐 경기도 외곽 지역은 40% 이상 급락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대응이 나왔죠.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거시경제 안정관리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 내용은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굵직굵직하게 발표하면서 많은 규제를 풀었죠.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은 빠르게 바뀌었죠. 일단 금리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급격히 낮아지는 시장금리, 예금금리가 5.2%까지 갔다가 3.6%까지 낮아졌어요. 실제 기준금리에 나와야 되는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게 오버슈팅이 됐다가 오히려 그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예금금리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 2달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 초고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증가됐습니다. 원래 10억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됐다가 LTV 제로였죠. 이것을 50%까지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청약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요, 이 분양권의 매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풀린 시점부터 뭘 잡아야 된다? 알짜 미분양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됐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증명된 부동산 폭락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점 대비 35% 하락하면 무조건 사야 하는 신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아파트값 급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1차 하락기는 1991년부터 1997년 이제 고1기 신도시나 이제 500만원 주택 공급에 따른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과공급으로 일어난 결과죠. 이 당시 음마아파트 하락률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22.8%입니다. 고점 대비. 자, 그리고 2차 하락기는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죠. 자, 하락 기간은 6년 정도가 되는데 음마아파트 하락률은 39.6%였습니다. 3차 하락기는 이번이었어요. 1년 3개월로 굉장히 짧았죠.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진행됐고, 음마아파트 기준으로 하락률이 30%고 수도권 전역으로 고점 대비 35% 하락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2차 하락기, 1차 하락기는 공급에 따른 쇼크 모델이었고, 3차 하락기는 금리에 따른 쇼크였다. 그런데 공급에 따른 쇼크든 금리에 따른 쇼크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하는 것은 어렵더라는 거죠. 자, 혹시 다시 기회가 온다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 35%까지 안 기다려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는 기회가 온다면요, 그냥 더 큰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요, 과거와 다르게 전세 시장이 전세 대출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금융 상품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등이 더욱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투자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청약으로 투자를 합니다. 내가 직접 청약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들어가죠. 유주택자의 청약 전략과 분양권 투자 방법을요, 부자들이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저희 신간서정역에서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 잘 아시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